네, 안녕하세요. 파라메터 김조효입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블록체인과 그 크립토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포커스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핫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있었나, 제가 구글 트렌드를 좀 살펴보니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2024년 4분기 정도부터 구글 검색량이 엄청 국내에서 늘어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미국에서 친크립토 성향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에 관심이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올해 5월에 우리나라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서 관심이 아주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제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제대로 된 의식 갖고 있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정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요즘 핫하지만 나온 지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2014년도에 이 세상에 나왔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완전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을 결제라든지 실생활까지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의 시장의 어떤 현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왜 필요한지, 미래가 어떤지,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블록체인 기술들 몇 개 좀 소개시켜 드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투자 기회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파라메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2016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 1세대 블록체인 전문 기술 기업입니다. 저렇게 숫자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라든지 금융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라든지 다수의 인증 및 수상을 가지고 국내의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많은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저희가 2017년도에 아이콘이라는 프로젝트, 그 당시에 15만 이더를 ICO를 성공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이 30만 원뿐이 안 했었기 때문에 한 450억 정도 펀딩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프로젝트가 잘 유지되고 있고, 바이낸스든 국내 업비트, 비썸 이런 곳에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뒤에 설명드릴 탈중앙화 금융의 인프라로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좋고요. 또 라인에도 저희가 블록체인 엔진을 공급했고, 그게 카카오와 합병해서 카이아라는 체인으로 지금 워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솔루션 플랫폼 계속 구축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블록체인 1등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현재 시장 잠깐 한번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워킹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표인데, 현재 한 4천조, 5천조 이 정도의 전체 시장 규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4천조, 5천조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생각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오른쪽 차트 보면 S&P 500 전체 시장, S&P 500의 전체 시총 대비 암호화폐 시장이 한 7% 정도,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 전체 미국 국채 시장 대비 약 13%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는 완전한 글로벌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 전통 금융과 본격적으로 융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어떤 ETF 등을 통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입니다. 이 월별로 그 펀드에 들어오는 돈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순유출보다 대부분이 다 순유입이 많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녹색 그래프가 실제 펀드에 유입되어 있는 기관 자금들인데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앞서 잠깐 말씀 나왔지만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든지 리얼월드 에셋, RWA 같은 곳들의 시장 성장의 어떤 핵심 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으면서 발행량이 300, 400조, 5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혹시 그 비트코인 백서 보신 분 계신가요? 역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사실 비트코인 백서 한번 오늘 여러분 다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돌아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8페이지뿐이 안 되고 당연히 한글로 다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장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개인인지 단체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생각,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첫 번째 장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다 비트코인 백서, 넌 비트코인 백서도 안 보고 투자하냐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가 뭐 살아있는 사람인지 뭐 누군지 모르니까 뭐 언론 인터뷰 같은 게 한 게 없어서 그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백서와 그리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첫 번째 블록이 채굴됐는데 그 블록 안에 그 당시 더 타임즈의 저 기사 제목이 하나 이렇게 링크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 기사 제목은 영국 그 재무장관이 또 은행들을 위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은 어떤 글로벌한 이 중앙은행과 은행 위주의 금융 시스템의 실패를 지적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은 그 당시 이제 금융 위기 시기 때 나왔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은행, 그 정부 중심의 중앙화 주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탈중앙화 방식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지금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돈을 무한도로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하게 화폐가 발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유한한 화폐를 만들어야겠다. 이 두 가지가 비트코인의 어떤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은 뭐 퍼블릭 체인, 프라이빗 체인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거 잠깐만 좀 이렇게 사분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누는 기준 어떤 접근성 위주이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퍼블릭 체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프라이빗 체인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체인 중에서 일부 그 체인을 통제하는 부분들이나 어떤 거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정해진 플레이들만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허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 나왔던 블록체인들 그리고 이미 규모 있게 돼 있는 뭐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개방형 퍼블릭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후반기에 좀 후발주자들은 좀 자신들이 컨트롤하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형 체인이 많다. 특히 이제 국내 체인들은 대부분 허가형 퍼블릭 체인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표 딱 기억하시면 뭐 투자하시는 그 블록체인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얘기 좀 드리면 비트코인 백서 첫 번째 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융 소외계층, 이 전 한평생 뭐 은행 계좌 한 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17억 명이 그 은행 계좌를 전혀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그들은 굉장히 저개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가난을 면치 못하게 하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은행들이 근데 그들에게 왜 은행 계좌를 안 만들어 주겠어요? 계좌 만들어 줘봤자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관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항상 이 비트코인을 어떤 그 은행을 대체하는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지급 결제에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죠.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비트코인 변동성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뭐 7만 5천 불 정도까지 갔다가 12만 5천 불까지 갔다가 40~50%씩 1년에 그렇게 변동성이 있죠. 실제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뭐 2021년도에 법정 화폐로 채택했어요. 법정 화폐라는 건 뭐냐면 이걸로 세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이걸로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결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결제율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근데 저 같아도 제가 비트코인 결제하려고 할 때 이게 내일 팔았더니 내일 가격이 오를까봐 쓰기 어려울 거고, 받는 사람도 받았는데 가격 떨어질까봐 주저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역설적으로 이런 변동성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이제 비트코인 청을 만들고 매일 하루에 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수익, 일종의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그걸로 나라가 번 돈이 6천억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어떤 그 취지는 좋지만 변동성 문제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됐다. 이게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온건데요. 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혁신성에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법정화폐나 안전자산의 가치를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법정화폐 담보형, 여러분들 잘 아시는 USDT, USDC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그만큼의 현금을, 법정화폐를 그냥 보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죠. 그리고 해당 코인이 더 필요하다 하면 돈을 그냥 입금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발행하는 곳과 이 증거금을 잘 관리하고 이제 수탁하는 곳이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 내 법정화폐를 그만큼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 그 돈을 가지고 딴 투자 상품에 투자했는데 투자금이 날아간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위험이 있죠. 그리고 그런 위험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너 이제부터 스테이블 코인 누구 거는 못 쓰게 해 라고 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 계좌가 갑자기 동결될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는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담보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화폐 담보형의 그 담보를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암호화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과담보 방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더리움을 1억어치 증거금으로 넣으면 5천만 원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쓰는 방식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 담보형은 전부 다 앞서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탈중앙 금융에서 쓰기에 확장성이 좋죠. 하지만 이제 위험성이라고 하면 이제 담보 변동성인데요. 담보로 맡겨놓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만약에 5천만 원 근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제가 맡겼던 1억어치의 이더리움이 갑자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5천만 원을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 담보가 청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리스크는 있고요. 대표 코인이 다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2017년부터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성에도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도 단 한 번도 달러에서 패깅된 적이 없을 정도로 USDC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실물자산 담보형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금 토큰입니다. 금 가치와 연동되는 토큰이고요. 해당 금을 제공하면 금방금의 토큰을 발행해서 쓰는 건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해지 같은 거 할 때요. 달러나 원화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이 금 토큰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팍스지 코인 같은 경우가 금 토큰의 대표적인 상품이고 발행량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많은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법정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이 예상되면은 금 토큰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하루 거래량도 2천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토큰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형이 있는데 알고리즘형은 그 실물 담보 자산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알고리즘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방식인데 간단하게 말할 때는 이런 식입니다. 이제부터 이 코인은 하나당 1,000원이다 라고 발행을 해요. 근데 누가 봤을 때 자기는 그건 500원이라도 팔 거야 라고 파는 사람 가격이 500원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코인을 2개 더 발행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체 코인 가치를 또
그 코인을 사가지고 코인 개수를 줄입니다.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코인 가격이 또 올라가면 코인을 더 찍어내서 코인 가치를 낮춥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식으로 작동시키면 코인 가치를 좀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코인 게 테라 루나 코인이 있었는데 사실 그 알고리즘 어떤 취약점이 공격을 당해서 한 순식간에 이제 0원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형은 현재까지도 어떤 입증된 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코인 얘기할 때 이제는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정화폐 담보용이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사실은 그 디페깅이라고 해서 가격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실제 USDT 코인 같은 경우도 올해 10월이었죠. 업비트에서도 1,400원 중반에 거래되던 USDT 가격이 갑자기 1,65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바로 그 다음날 빗썸에서도 USDT 가격이 5,7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여러분들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이 아닙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이고 법적에서 오케이를 나라에서 확인을 받았다가 이런 스테이블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USDT 가격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업비트와 빗썸의 한 거래소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업비트 빗썸 우리나라 거래소에 코인 빌려주기 서비스가 있어요. 원화를 맡기면 그 원화를 담보로 그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쓰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숏 포지션 잡을 때 해당 암호화폐가 떨어질 거로 예상되면 원화를 맡기고 비트코인을 받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의 비트코인을 다시 갚고 원화를 찾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사용자들이 그 USDT를 많이 써요. 그 담보로, 그러니까 그 빌리는 코인으로 가격이 변동성이 적으니까 USDT 빌려서 그걸로 탈중앙 금융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 미중 관세 협정 때문에 달러 가격이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숏 포지션 잡아놨던 것들이 숏 스퀴즈가 나면서 원화를 그 USDT를 사기 시작하면서 원화를 담보 원화를 팔아서 이게 사실 USDT 가격이 왔다 갔다 했다보다는 원화 가치가 폭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화에 대한 숏퀴즈가 있어서 두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항상 스테이블코인 세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USDC 같은 경우도 2023년에 가격이 한 1% 정도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굉장히 큰 은행인데 그곳이 파산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USDC의 증거금 10% 정도를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 예치해 놨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USDC를 그 1달러만큼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막 가격이 막 벌어졌다가 미국 당국이 빠르게 발표했죠. 실리콘밸리 뱅크 예금은 100%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앙화된 금융, 전통 금융의 문제가 이렇게 디지털 자산 영역에까지도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런 사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하더라도 현재는 이런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차이를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CBDC는 그냥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식을 앞서 제가 블록체인 종류 말씀드렸죠. 그 프라이빗 체인,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하는 체인 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CBD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가 있죠. 당연히 중국이 이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못 쓰게 하고 100% 인민은행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이런 건 왜 또 중국을 따라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CBDC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민간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법혁이 바로 퍼블릭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예금 토큰이라는 것도 이제 기사에 보시면 가끔씩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은행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예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기존 그 금융권, 금융제도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CBDC와 뭐 같은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량이 뭐 400조를 넘어섰고요. 매년 빠르게 늘고 있어서 5년 내에는 발행량이 4,000조를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온체인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하는 양이 이미 비자 마스터의 거래량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각 나라별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를 좀 설명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요.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크립토 3법이라고 불리는 걸 통해서 이미 행정부 법안 서명은 다 통과됐고 이제 실제 지금 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2027년 초에 이 법안이 시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법안 시행이 예정됐으면 유예 기간 동안 기업들은 뭐 합니까? 다 법안이 통과하는 날, 법안 시행되는 날 바로 서비스가 오픈될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가 굉장히 느리다고 욕하지만 사실은 제도화는 가장 빠른 나라예요. 그 나라의 변함이 느려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2023년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제도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금융위가 얘기하듯이 은행 중심으로 은행만 발행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에나 스테이블코인 아시는 거 있습니까?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올해부터는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JPYC라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영국, 싱가포르 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EU도 미카법을 통해서 확정을 해놨고요. 싱가포르, 영국도 어떤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그 시한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다. 우리나라도 사실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게 입법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올해 입법은 이제 글른 것 같고 사실 내년 초에도 입법이 안 되면 아시다시피 내년은 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내년 하반기로 밀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이거는 가정이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 크립토 3법을 통과시킨 이유 그냥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미국 국채 더 쓰게 하자 좋죠.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ICO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은. 그리고 마지막 안티 CBDC를 통해서 민간이 이렇게 CBDC 사업할 때 중앙은행은 방해하지 말아라. CBDC도 하면 안 되고 사업을 방해시키면 안 된다. 라는 법까지 통과시켰어요. 자, 이제 2027년 딱 초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데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들겠어요? 여러분들 원화로 지금 구독료 내시잖아요. 이제 넷플릭스가 코인 만들어서 넷플릭스 코인에 1,000달러어치 스테이킹 해놓으면 평생 구독료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월 구독료 내시겠어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예치해 놓겠어요. 거기다가 아마존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구글에서도 구글 코인 나오면 월 이자 5% 줍니다. 그러면 누가 원화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을 수도 없어요. 미국이 이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한 코인들은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인정한 미국의 상품입니다. 그걸 한국 정부가 못 쓰게 막는다? 바로 관세 협정도 두드려 맞겠죠 또.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원화는 사실 인기가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조금이라도 원화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늦출 때가 아니라 빨리 지금 업계 은행에서 누가 감독하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간 끌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는 또 한 번 맘먹으면 빨리 가니까 빨리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그럼 딴 나라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해외는 설문 결과인데요.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대부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미 스테이블 코인 내일이라도 서비스 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곳이 82%입니다. 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관련된 이제 산업계의 그 스탠다드와 표준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스테이블코인 어디다 쓰냐? 대표적인 게 지급결제 분야죠.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에 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용카드나 수익부대 등 레거시의 어떤 금융 인프라 대비 수수료가 거의 10분의 1이고 정산 시간 역시 정산이란 과정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사실 그건 돈이 간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그 크레딧, 신용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서로 간에 단기 대출이 발생하는 거라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 처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점표라는 게 꼭 필요하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넘어가면 이런 청산 결제 과정 자체가 없는 거죠. 즉시 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미 글로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뭐 8월만 해도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거의 15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B2B 거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P2P 개인 간 거래도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한 2조 원, 월간 2조 원 이상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쓰시는 거 못 봤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라고 보면 이 지급 암호화 크립토 이 선불 충전 카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카드 쓰시는 것처럼 그냥 신용카드 쓰는 건데 비자 마스터처럼 결제되는 그 대상이 은행 계좌가 아니라 암호화폐 계좌로부터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 레다페이라는 게 좀 국내에 좀 일부 소개되긴 했었는데 이런 거 소개되면 막 금융위가 빨리 기사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알면은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카드사들도 다 비상이긴 한데 이게 좋은 점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사가지고 계좌에 넣어놓잖아요. 주는 이자가 막 5%, 6%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트코인 팔아서 결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용도 만들어줍니다. 비트코인을 1,000만 원치 넣어놨으면 여기 보이시죠? LTV 60%, 600만 원까지는 얘네들이 결제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결제를 갚으면 돼요. 실제 제가 이거 쓴 내역인데 이번에도 유럽 갔다 와서 텍스 리펀드 다 스테이블 코인 해줍니다. 이 정도로 그냥 그 카드 수수료도 훨씬 싸고 트래블 월렛보다도 스프레드 그 원화 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한번 쓰시면 아마 계속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해외는 이미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홍콩 같은 데서는 이런 회사들이 벌써 유니콘 회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 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이제 KYC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고 보시면 되고 뭐 파라미터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블록체인 상에서 효율적인 실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을 쓸 때 하고 있고 뭐 글로벌 회사들과 뭐 POC 같은 것들을 개념 검증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 이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그냥 거래소에 예치 정기 예금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거래소인데요. 이렇게 코인을 그냥 입금만 해놔도 이자를 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있고요. 아니면 스테이킹이라는 딱 어떤 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락업을 해놓고 이자를 받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그런 상품을 국내에선 취급하고 있진 않아요. 아마 금융위 어떤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해외 거래소들은 뭐 비트코인 뭐 USDT 같은 게 6% 이렇게 막 이자를 줍니다. 물론 이제 저 6%가 뭐 무제한으로 막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들어가서 보면 뭐 $1,000 가지고 뭐 3개월만 준다든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장 쉽게 해외 거래소에 예치만 해놔도 이자를 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집중 이것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예치 서비스도 이미 많이 있어요. 이 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기술 지원하고 있는 싱가포르 회사인데 여기에는 보이다시피 자유 입출금식으로 해도 이자를 막 2% 5% 주고요. 정기 예금식으로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씩 묶어두면 막 6% 8% 이렇게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디파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디파이는
앞서도 잠깐 언급 나왔지만 은행이 하는 일은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 제가 예금을 하면 저한테는 계속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제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잖아요. 그걸로 예대 마진을 은행들이 쓰고 벌고 있는 거고요. 그걸 그대로 그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랙트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 돈을 컨트랙트 누군가 빌려가고 그가 내는 수수료의 일부 운영비 빼고 저한테 딱 이자가 들어오는 이런 서비스들이 디파이의 대표적인 거고, 실제 디파이에 사용되는 규모가 이 차트가 현재 얼마나 디파이나 많은 금액이 디파이에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내용인데, 가운데 보시면 어제 며칠자인데 한 150조 이상 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 더 쓰이냐? 법정 담보형이 USDT, DC 같은 경우인데요. 거래소에서 한 30% 쓰이지만 50% 이상이 이 디파이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디파이의 거래 규모는 거래 규모를 2배 가까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파이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디파이 기반 투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테이킹을 거래소가 아니라 체인 디파이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그 전문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채굴이라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바꾸고 싶으면 다 거래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코드상으로 두 개를 일종의 풀을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뭐 10,000개씩 넣어놓고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팔아서 이더리움을 많이 바꾼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가 되면 그 가격을 올리고, 이제 코드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제공하는 탈중화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예치를 많이 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토큰을 발행하고 그걸 이제 보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거를 유동성 채굴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자 농사는 이런 스테이킹, 유동성 채굴 등 디파이 상품들을 막 혼용해서 최대한의 이자를 극대화하는 것을 이자 농사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한 그 이자 농사하는 요즘 MZ들이 다 블록체인을 투자한다면 하면 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뭐 암호화폐 그냥 거래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건데, 그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덱스 중에 에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USDC를 맡기면 이자를 한 4.1% 줘요. 맡기고 나면 제가 코인을 담보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캐파를 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75%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럼 이더리움을 빌려요. 2%에 빌리는 비율은, 그러면 제가 1,000만원치 넣었으면 750만원치 이더리움 빌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리더 파이낸스라는 곳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더리움을 맡겨놓으면 2.8%였지 이더리움을 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8% 이득을, 0.8% 이득을 받죠.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 파이낸스는 이게 또 유동성을 줘서 맡긴 이더리움을 찾을 수 있는 증서, 그게 ST 이더인데요. 스테이킹 이더라고 해서 이 증서가 또 토큰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에이브에 다시 담보로 넣습니다. 그러면 또 0.02% 이자를 또 줘요. 그러면 또 저한테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또 생겼죠. 그걸 가지고 다시 이걸 몇 바퀴 돌려냅니다. 다시 이더리움 대출 받아도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또 대출 받아서 딴 데 쓰셔도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이자 농사의 한 예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좀 리스크 있는 부분들은 담보로 제공한 것들이 계속 아까 변동성 때문에 청산되는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루 단위로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기술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만큼을 뭐 파이아나 이런 그 알트코인들을 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해당 알트코인들은 스테이킹하면은 코인을 주거든요. 스테이킹 이자를. 근데 그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스테이킹 이자 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반대로 숏 포지션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해당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당 가격이 상쇄되도록, 그리고 스테이킹 이자만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코드상으로. 이런 서비스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 활용한 투자, 은행 예금 대비 거래소 예치, 디파이의 어떤 대출 서비스, 이자 농사 할수록 뭐 이율 당연히 계속 높아지고요. 리스크 계속 높아집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 이런 투자를 하게 될 때는 해당 플랫폼 사용하는 그 코인 자체가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파산 위험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로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코드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자산이 탈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런 그 디파이 상품들은 아직 그 그레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라는 거는 그냥 그 사이트 접근 차단하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해외 기업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금자 보호가 없기 때문에 전통금융 어떤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투자를 하실 때는 검증된 플랫폼만 이용하시고요. 분산 투자 항상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소액부터 좀 공부해 보시면서 정기적으로 또 수익이 나면 안정된 상품과 리밸런싱도 하시면서 좀 지식 보안 지식도 습득하시면서 본인의 지갑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갑이 해킹되면 안 되거든요.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 딱 정리해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어떤 핵심 도구이고요. 안정성과 혁신을 딱 조화시킨 대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글로벌 투자 기회가 확대됐고요. 하지만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